총선 민심의 향배를 그려보는 총선여 지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질문 지금 계속 큰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갈등. 이 갈등 썰을 두고 가짜냐 진짜냐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속 대련이란 뜻은 뭐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이니까요. 이미 언론에 다 나온 것처럼 이게 쉽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저희 당의 전 대표고 개혁신당의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문제 워낙 큰 이슈니까 편성해서 또다시 한 수를 두려고 하는데, 사실 남의 당 얘기에 이준석 대표가 또 본인이 전 대표로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는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쟁에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불행히도 이미 언론에 모든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빨리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총선 체제로 빨리 돌입해야 된다. 그런 게 중론입니다. 중론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약속 대련, 참 말도 어려워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국민들이 다 판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다시 자중하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정책 정당으로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빨리 전환되는 게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예전에 태권도를 좀 배웠었어요. 아, 진짜 약속 대련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근데 그때 약속 대련은 이제 오른쪽으로 주먹을 날리거나 발을 찰 때 피하고 맞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너무 상처가 커요. 아, 맞았다는 거네요. 데미지가 서로가 이미 크기 때문에 이건 약속 대련 아닌 것 같고 실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대통령 권력과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권력과 충돌한 적은 좀 있습니다. 충돌을 하면 그 지점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었던 이제 거기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시 옥새를 들고 옥새를 들고 나르사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천권이 주로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일단은 무슨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이냐는 논란은 있지만, 많은 언론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이 핵심에는 정말 초유의 대통령 부인이신 명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약속 대련을 한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봐서는 서로가 상처를 입는 실전, 활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 대련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말씀인데,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좀 이를 키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사퇴 요구 이런 것보다는 당 내에서 대통령실과 함께 이렇게 잘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임 자체가 이제 보도가 나가면서 보도가 한 언론사 보도는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갔고, 그것을 사실 우리 당의 비례대표인 이용 의원이 의원들 단톡방에 텔레그램의 방에 퍼나르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마치 우리 네티즌들이 지지자들이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보도를 퍼나르게 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의 단톡방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그렇게 밝히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마치 퍼나르기에서 그 기사가 전체의 어떤 여론이다 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하태경 의원 또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간질 이런 표현까지 있었단 말이죠. 사실 거기에서 촉발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용 의원의.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보도 자체가 진실 유무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
그게 일파만파 퍼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어제 출근길에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양한 의견을 민주주의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마치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안다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당내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뜨린 건 옳지 않죠. 어떻게 보면 비겁한 행동이죠. 그 이용 의원의 그 SNS 때문에 같이 올렸던 거 또 올리니까 다른 의원들이 반응이 없다가 태영호 의원이 또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 또 홍하는 글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편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른바 권력 투쟁 같은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보도를 보니까 네.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올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옹호했던 예. 분인 것 같은데 우리 금방 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왜 올렸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철회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네. 이제 겁을 준다거나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딱 올렸을 때는 그 예전 같으면 예전에 그 나경원 의원 출마하려고 할 때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 때도 김기현 대표 때도 뭐 비슷한 그렇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일사불란하게 친윤 네. 의원들 중심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렇게 동조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올리고 난 다음에 잠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천권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박 변호사님 초반에 물어본 것처럼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제 출근길에 예. 들어서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미 대통령실로부터 고 인사들로 만나가지고 상당한 요구를 압박을 받았는데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 보통의 경우는 여당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바로 다음날 명확한 입장을 잘 안 냅니다. 예. 일전에도 보면은 나중에 얘기했다든지 기자들이 피해버린다든지. 근데 그걸 뭐 얘기했습니까?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저는 더 주목했던 게 이거예요. 결국 사퇴 요구를 내가 거절했다. 이 얘기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통령실 많은 분들이 그 위에 이제 수습 국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 사퇴 요구한 적 없다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아니 받은 사람이 네. 내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버렸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실이 예. 현재까지는 당무에 개입한 겁니다. 아하.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사가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때. 당시 총선 개입했다고 수사해가지고 처벌까지 받으셨어요. 징역을 받았죠. 그 수사의 담당자들이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왜 한동훈 비대위원처럼 머리 좋으신 분이 딱 이 얘기를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부여를 좀 한편은 궁금한 건 이용 의원은 그 전까지만 해도 딱딱 맞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흐름을 좀 잘못 읽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 그 전에도 뭐 맞게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2016년 말씀도 하셨지만 2016년 총선은 저희가 참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렇죠. 시기였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책도 잘 입안하셨고 그래서 저희 당 지지율도 높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총선 직전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그때 당시에 평가하기에 180 얘기 나왔었어요. 그거는 뭐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언론 얘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결국 지금 현재 모습을 유추해 본다면은 당시에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네. 어떻게 보면 공천에 전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형태의 자서전이 나오기 전에 뭐 언론사에 게재하는 그런 비화 같은 것도 보면은 네. 실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런 당시 눈과 귀를 가리고 친박 의원들이 전행을 한 행태가 하나하나 속속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습과 그때 모습을 반추해 보면은 이번 사태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과 당은 저희 당헌에 따르면은 긴밀한 협조 관계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긴밀한 협조 관계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냐 그 내용은 없지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용 의원이 척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대통령께서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기를 원했느냐 그런 부분들도 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가 이렇게까지 온 거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의 모습을 지금 유추해 본다면은 예.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고 지금 총선이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단합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이 있다면 뭐 이철규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말씀하신 게 각자의 다양한 의견은 다양한 의견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의 뜻처럼 호도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하는 행태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뭐 지금 신구 권력 싸움으로 보기도 하고 봉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 모습도 되거든요. 앞으로 권력은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예. 이 모두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십 년 된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굳건한데 주변 뭐 친윤계 의원들의 무슨 뭐 이간질 이런 네. 표현 쓰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 요즘 봐서는 저도 뭐 정치 기자 오래 했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 맡기 직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표현을 쓴 뒤로 예. 바로 그 직후에 대통령의 경로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적인 결별이 아니고 인간적 의절이다. 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예전과 전혀 다르다. 어제도 보면은 뭐 내 눈에 넣어도 뭐 무슨 뭐 표현 썼잖아요. 그렇죠. 다 과거용으로 썼더라고 기사를 보면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러지 않는 것 같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티면 실제 국민의힘의 뭐 당원 당규나 이런 거 보면은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뭐 사퇴시킬 방법이 없죠. 본인이 하지 없어 않는 보이더라고요. 이상은. 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봉합을 한다면 근데 참 봉합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공천 문제라면은 네. 일단 뭐 만나시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입장문을 내서든 어떤 뭐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투명한 공천 시스템 공천하기로 했다. 발표를 하고 일단 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어요. 네.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단은 서로 말 않기로 하고 갈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총선은 이제 계속 째깍째깍 80일 오는데.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티면서 네. 그리고 뭐 사퇴를 거절했다 명확히 함으로써 약간 우세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봉합을 하더라도 결국은 좀 지나면 이제 공천 문제, 실질적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공천권 그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인이 찍힌 네. 공천장을 받아야 될 겁니다. 선관위에 신고하려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의 직인 찍힌 공천장이 필요하듯이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가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한다 하면 갈수록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힘이 쏠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비싸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두 가지 뭐 일이 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의 개항 출마와 관련된 그렇죠. 거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 출마와 관련된 건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들이 정말 진위를 정확하게 제대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사전에 그렇게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네. 당의 주요 당직자들 그 주요 핵심 당직자라고 하면은 뭐 사무총장 뭐 등등등 네. 그리고 우리 공천 관련된 뭐 참여한 일부 의원들 등등도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도 당당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그대로 발표 이꼬르 전략 공천이 아니라는 거를 시스템에 의해서 전철을 밟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행히도 뭐 그분을 제가 폄하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미 공천룰을 사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네. 마포의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일 지역 3번 낙선 그런 경우에 감점이 존재한단 말이죠. 김성동 지금 위원장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반발이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발표는 했고 그러한 발표 모습이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지만 아하. 그게 이꼬로 사천처럼 뭐 전략공천 아니었거든요. 시스템은 전체는 밟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하게 그러한 해당 지역 의원들께서는 또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은 반발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반발이 있던 어떻든 간에 공천룰이 발표됐으면 모두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끌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공천 관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 네. 거기서 나온 결과를 한동훈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직인을 찍는 것 뿐이에요. 받아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공천룰을 투명하게 사전에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정말 이제 지켜보시면 될 건데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더 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예.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핵심적인 친윤 의원들 계시는 그분들과 협의를 했다면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포울의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이 사실과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왜 이 문제가 커졌냐. 결국은 본질에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이런 사달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제 본인 체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걸로 이런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력 갈등이다. 그 지금 김건희 여사 논란 부분 중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히 명품백 받았는 거는 사과가 해야 된다. 그렇죠. 또 피해자인데 뭔 사과를 하느냐. 이게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선 때까지 계속.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까지 총선 이슈를 계속 끌고 가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과연 이제 우리의 민생 문제와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립을 하는 그런 행태로 갈 것이고 하지만 민생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양립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봤을 때 법적인 문제와 우리가 정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국민적 정서 문제는 다르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공작, 몰카에 의한 정치 공작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입장이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이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당내는 지금 권력 투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당신이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 지역구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면 총선 결과에 의해서 본인의 정치의 유무 할 수 있냐 없냐가 좌우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역시 정말 탄력을 받아서 하고 싶은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총선의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투쟁이 존재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저희는 당은 민생에 올인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서 한번 지켜봐야 될 거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듣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그 대통령실이나 저는 과연 지금의 집권 세력이 2년 정도 됐는데 돼가는데 민생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지도체제가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언론 보니까 7명째 바뀌었다. 8명째 바뀌었다. 중간에 비대위원장도 있었으니까요.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권력 다툼 이전 투구 말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2년 가까이 한 일이 뭡니까?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국민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았어야 이태원 3사 특별법도 빨리 수용을 하시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 말씀 해놓으시고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이건 배우자 방탄하는 거 아니냐. 김건희 방탄하는 거 이렇게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아침 보도를 하나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보도니까 제가 사실 여부는 확인은 못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께서 그 지금 이번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과를 하면 총선에 불리하다. 이른바 명품백,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요.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전에 벌어졌다면 문자가 갔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메시지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친윤 의원들이 뭐 본인의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방에나 계속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가 봉합이 된다 한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 여권 내부에서 더 커졌다고 봐요. 더 계속 지속될 거고 총선을 앞두고 이걸 풀지 못한다면은 이른바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그 집중적으로 노렸다온 중수층, 중도와 수소층과 젊은층의 표심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특정 언론사로 한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참에 또 이런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소통하는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잠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에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건전한 여야 관계에서 나온 법안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했는데도 없었던 사안이고 그리고 그 외의 인사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건전한 관계에서 그걸 논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신년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민생을 주제로 한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주택정책, 반도체 관련 그리고 금융정책 그리고 어제 뭐 대통령께서 일정이 불가피해서 참석을 못했지만 규제관계 이렇게 해서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물론 국민들과 접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방식이 존재하고 그리고 언론이라는 보도 프레임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의 생각을 소상히 전달하고 언론은 하나의 브릿지가 돼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과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자에 직접적인 국민과의 만남을 통한 민생 토론의 형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2022년이죠. 2022년 약 8월에 기자들과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도스태핑이라고 하는 그런 간이 형식의 기자회견이 쭉 중단이 된 이후에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실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만간에 그런 형태도 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 총선용 악법이라는 김건희 특검법 만약에 그 주장이 먹혔다면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찬성하겠습니까? 처음에 민주당이 발의된 것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제출된 거. 그리고 작년 4월에 야 4당이 신속 처리안건으로 김건희 특검법 올립니다. 이미 총선 훨씬 전에 여당이 협의에 응했고 통과시켜서 했다면 벌써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여당 얘기대로 탈탈 털어서 아무 힘이 없었다면 벌써 결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이미 최순실 특검법에 다 있었던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 주장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 안 하시면은 벌써 1월 23일입니다. 저는 정말 불통의 이미지가 이제 굳어질 거예요. 그거 씻어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하시고 100일 때 기자회견 한 거 말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행사에 가거나 아니면 국무회의 때 일방적으로 순방 다녀오신 얘기 무슨 누구 만난 얘기 그거만 일방적으로 홍보하십니다. 국민들은 기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왜 우리 경제가 어려운지 남북관계는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정말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 리스크는 뭔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거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기회마저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만들어준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가져야 되죠.
그거는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탈당 접은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이수진 의원이죠. 비례대표 도전자 던졌고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는 또 정봉주 전 의원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 의원 그 지역구에 친명계 의원들이 도전하면 앞으로 탈당이 좀 더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천 결과에 따라서 탈당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예. 예.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 당의 뭐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 당이 지금 뭐 혼돈스럽고 하긴 하지만 뭐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총선을 앞둔 혁신과 국민의힘의 혁신 이 둘 중에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라고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리가 좌우될 거라고 보는데요. 혁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에서 남은 과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와 비명계의 공천 싸움에 대해서 마치 자객 공천이라는 얘기처럼 그것이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지켜볼 대목인 거고 저희 당은 정말 시스템으로 공천하겠다 해서 공천룰을 사전에 발표한 거고 그래서 그 사전에 발표한 공천룰이 그대로 지켜지느냐가 이제 공천에 있어서 혁신의 유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당사자인 비명계 의원들이나 비명계 당협위원장들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시스템에 의한 정말 자객 공천이 현실화된다면은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등을 돌리는 것처럼 뭐 등을 돌리겠죠. 짧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잡게 되준 거죠. 어제도 우리 현역은 한 분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본인의 기득권 희생을 했습니다. 결단 내렸는데요. 지금 벌써 10분이 넘는 분들이 11분입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는 우리 민주당이 변화되는 모습 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그 국민 참여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많은 다가설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자객 공천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누가 공천을 합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도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12년씩 그 지역을 누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정치 신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경선장을 내는 거예요. 경선을 도전하는 겁니다. 신인들은 당원 명부도 없어요. 그렇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현역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도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군가를 다 제껴놓고 공천을 시키면 그러면은 뭐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의원이나 경선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객 공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스템에 따른 공천 룰에 따른 공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여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창근 또 한민수 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